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내용과 그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꼭 그 상치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포텐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저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블록체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소시오 사이콜로지, 사회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비즈니스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훑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 하고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시면은 제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은 들어가며고요. 2번, 3번, 4번, 5번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퍼스펙티브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약장사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앞에서 교수님들이 다들 느긋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오늘은 약장수 스타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천히 얘기하면서 좀 부드럽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생각하시면요, 오늘 비트코인 처음 접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이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크립토 화폐라는,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인류 최초라는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로 크립토 화폐는 정말 중요한 화폐입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정말 중요한 화폐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겼냐? 인류 최초로 사이버 공간에서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이 경제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자기 이득을 찾는 경제 행위를 하는데도 시스템이 잘 돌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인류 최초로. 그리고 또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이더리움은 보통 블록체인 2.0이라고 불러요.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지금까지 만들어낸 코인이 몇 개인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몇 개냐 그랬더니 50만 개랍니다. 지금 트레이딩 되고 있는 게 1,900개, 한 2,000개 조금 안 되는 걸로 봐서는요, 50만 개는 좀 과장일 것 같은데, 그냥 여긴 그냥 얘기하는 분위기에서 그냥 50만 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래요. 저도 작년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장난삼아 하나 만들었고, 김영준 교수님도 작년에 분명히 2개는 만드셨을 거고, 이러니까 50만 개라고 하더라도 그리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저기 납품하거든요. 저 납품했거든요. 납품해가지고 가져갔는데, 회사에서 가져갔는데 다시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돈은 저한테 주고 갔는데, 또 제가 정부에도 하나 제출한 게 있는데 그것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고서로 내기는 했지만, 그래서 인류 최초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인류 최초의 자동차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자동차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퀴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퀴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달구지가 왜 필요한지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달구지에 있는 말이 늙어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마솥을 앞에다 걸고 달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달구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말이 끄는 달구지하고 똑같거나 아니면은 소가 끄는 달구지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기가 운전대라는 게 운전 막대예요. 보시면은 운전 막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운전 막대를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인류 최초의 자동차가 저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달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참 잘 만들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굉장히 잘 만든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라이트가 없죠, 라이트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밤에 운전 못한다 하는 거죠. 밤만 오면은 서야 된다. 그죠? 거기다가 가장 치명적인 단점, 뭐 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빵빵이도 없었고, 뭐 그저 빵빵이가 있어야 되는데 빵빵이도 없고, 시속 5km밖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시속 5km입니다. 사람 걷는 것보다 그리 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15km 이상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기가 물이 다 증발해 버렸기 때문에 3시간 이상을 달릴 수가 없는 자동차예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저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리막만 봤다 그러면은 사고 나게 돼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좀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designed to be destructive,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설계가 그냥 파괴되도록 자기 파멸적으로 설계됐어, 이러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첫 번째 만든 첫 번째 만든 자동차는 내리막을 보자마자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저런 자동차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50만 개의 코인하고 다를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은 셀프 디스트럭티브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셀프 디스트럭티브 한 걸 얘기하면은 요즘 가만 좀 그거 셀프 디스트럭티브 하다는 거 얘기하기 전에 좀 요즘은 좀 어떨까요? 코인들 어때요? 해킹을 어찌나 많이 당하는지. 요즘은 51% 해킹이 그냥 뭐 늘상 일어나는 일이 됐습니다. 늘상 일어나요. 51% 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51%를 가져가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51%를 가져가는 게 그러면은 어렵냐? 요즘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51% 해시 파워라고 그러는데, 마이닝 채굴기의 51%를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냐 쉽냐? 이게 왜 쉬워졌냐 하면은 해시 파워를, 마이닝 채굴기를 렌트하는 비즈니스가 생겨서요. 렌트하는 비즈니스가 생겨서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처음부터 그거 막는 거에 설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은 그래갖고 웹사이트 이렇게 가보면은 얼마 있으면은 51% 해킹을 하는지까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되는지 한번 저도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바이트코인이라는 코인은 282불을 가지면 1시간 동안 51%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82불이라 하면 여러분들 한 30만 원 되나요? 여러분들이 30만 원 가지면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 파괴적으로 설계됐다는 뜻이 이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 파괴성이 있다고 이거를 자기 파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공격을 당하면 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당하게 돼 있는 거는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격을 안 당하는 코인,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이상한 먼지 코인 있죠? 공격을 안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가 없어서 공격을 안 당합니다. 먼지 코인들 많죠? 여러분들 혹시 그게 돈이 될까 하고 기다리는데 도둑조차도 들여다보지 않는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해킹을 안 당했다 그러면요, 이런 거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야?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은 논문까지 냈어요.
논문까지 냈는데 이 논문은 어떻게 됐냐면은 The longest chain rule을 사용하는 거, 가장 긴 체인을 선택하는 규칙을 사용하는 저기는 블록체인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코인이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longest chain rule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하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합니다. 2014년 런던 대학의 코르토와라는 교수입니다. 칼리지 런던이라는 대학교에. 이 양반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코인들 대부분은 자기 파괴성이 있다, 자기 파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단지 해킹을 안 당하고 공격을 안 당하는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커져서 공격을 안 당하는 거고요. 아마 비트코인 때는 렌트 비즈니스가 없었을 거고요. 너무 커져서 안 당하는 거지만 조금 큰 중대형 코인들은 잘 당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류 중에서 큰 종류 중에 하나인데, 비트코인 캐시는 51% 해킹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하는 그 블로그 아티클하고 뉴스 아티클이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로저 버라는 사람이, 로저 버가 우리 회사에 왔다 갔는데요. 그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51% 해킹을 어떻게 하면 51% 해킹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디스커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longest chain rule을 사용하는 코인은 자기 파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며 하면서 처음에 서두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이 그리 완벽하지 않다, 이겁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자동차가 그리 완벽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만들어진 코인이 멋있어요. 앞으로 인류를 달나라까지 데려갈 거는 틀림없어요. 그죠? 아까 달구지 만들어낸 저기 같은 경우 퀴노 같은 사람은 1760년대 그 달구지 엔진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때 너무 기괴한 거 시끄러운 엔진을 만들었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진화가 돼서 달나라 가는 건 우리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 얘기하는 건 너무 멋있게 잘 얘기하셨어요. 멋있어, 잘 만들었어. 앞으로 그런 포텐셜이 있습니다. 달나라 가는 포텐셜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러냐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있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속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파멸적이라는 논문에 저 사람이 89페이지 논문을 쓰면서 길게 써놨어요. 왜 자기 파멸성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 에코버스라는 플랫폼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 지속성 있는 것을 만들 거야. 지금까지 50만 개의 코인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0만 개 코인 만드는데 정말로 한 개 정말 자기 지속성 있는 거 확신할 수 있는 코인을 하나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 지금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코버스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에코버스는 남들 50만 개 만들 때 50만 하나 만들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50만 개 대 한 개로 만들고 싶은 우리 프로젝트가 에코버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아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1.0이라고 그랬을 때 블록체인 1.0을 제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세계 최초로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이 제3자의 개입 없이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게 시작돼서 그것 때문에 서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준 게 신뢰입니다.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별로 쓸만은 없더라. 사실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류 지금 50만 개 중에 보나마나 49만 개는 비트코인류일 텐데 POW 쓰는 것들 말이죠. 49만 개는 비트코인류일 텐데 별로 그리 쓸모 있지 않더라. 쓸모 있는 건 어디에 쓸모 있느냐? 가치 저장하는 건 그런 대로 쓸모가 있는데 요즘 가치 저장하는데 쓸모가 없는 이유는 바로 저런 렌트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면서 다들 해킹당하고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도 또 인류 최초로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게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너무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앱들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립토키티스라는 그 다마고치라는 그 무슨 애완용 동물 키우는 거 있죠? 그거 이상은 별로 쓸모가 있는 게 아니더라. 저희 이더리움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엄청난 그 시스템이고 노벨상 받을 만도 하다. 그리고 저는 저희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아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이버 공간에서 약속을 하고 그걸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어줬다는 게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예요. 스마트 계약을 프로그래머할 수 있는 걸 보여줬어요. 엄청난 발명품인 건 틀림이 없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거기엔 틀림이 없지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지속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일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기는 있어야 된다.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푸는지 몰라도 일상성과 범용성을 풀 수 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풀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아마도 우리가 블록체인 3.0으로라고 부를 수 있고 누군가가 또 노벨상 캔디데이트로 또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텔레그램이 저 일상성하고 범용성을 푼다고 그랬고요. 그 이외에 이오스나 뭐 이런 코인들이 일상성과 범용성을 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에커버스도 저거를 풀어야지. 우리들은 저걸 푸는데 왜 푸냐? 스케일러빌리티 왜 푸냐 하면은 잘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일상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성하고 범용성이 사실은 지금 결핍되어 있는데 그 결핍되어 있는 걸 푸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코인을 2개를 설계를 합니다. ECX라는 코인하고 ECR이라는 코인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한쪽은 일상성을 풀고 한쪽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 일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이런 게 필요한데 일상성이라고 하면 일상성에 서브 프로블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성의 한 문제가 범용성, 또 하나는 파이널리제이션. 여기 뭐가 빠졌네. 스케일러빌리티 안에 여기 이렇게 만들었네요. 초당 거래 개수하고 거래 완결성. 그 확장성이고요. 그 위에 개인정보 보호나 고객 파악 의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고 가격 저장을 가치를 최적화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상치되는 조건들입니다. 상치되는 조건들, 서로 상충되는 조건들은 어떻게 풀어낼래? 일상성이라는 문제를 풀 때. 가만 생각해보면 코인 하나 갖고 푸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코인 2개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ECX와 ECR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남들보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야죠.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주조차의 그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만 싹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코인은 왜 필요하냐? 코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왜 필요하냐면 부를 나눠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가 아니고 장비를 아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합시다. 그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너리지를 어떻게 시너리지를 하고 하는 그 주조 차익에서 나타나는 부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하는 게 그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지는 코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장비 많이 산 사람이 주조 차익을 다 가져가. 아니면 POS는 POW가 그렇고 POS는 지분 많이 내놓은 사람이 주조 차익 다 가져가. DPOS는 조금 아까 예를 드셨는데 스팀 같은 거 예를 드셨는데 스팀은 조금 저희는 있습니다. 베리언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DPOS는 사실은 델리게이트 하는 사람들이 주조 차익 다 가져가 이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조 차익에서 생기는 부는 부자가 되는 그런 경제 체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위 계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위 계수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위 계수로요. 진위 계수가 소득 불평등 저기잖아요. 불평등 정도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 계수가 1이면은 완전 불평등이고요. 진위 계수가 제로면은 완전 평등이 됩니다. OECD 평균은 0.3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디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소득 불평등 계수는 진위 지수는 0.99입니다. 0.99. 완전 불평등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0.1%가 돈 다 가져가요. 나머지 99.99%는 뭐하냐? 코인 하나 사갖고 그게 오르기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기 기다려요. 운이 좋으면 올라가겠죠, 그죠? 운이 나쁘면은 내려가서 돈이 잃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부는 이미 마이너들한테 다 갔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다르냐? 이더리움은 좀 더 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더리움은 좀 더 심해요. 디포스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0.99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0.01%가 돈 다 가져갔어.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일반 사람들이 알면은 이거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생각해 보세요.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아까 기술적으로 일상성과 범용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제학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코버스는 그거 바꾸려고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우리 에코버스는 메커니즘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메커니즘 디자인을 이거 그 진위 계수가 제로 나올 수 있게 설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 우리 제로로 어떻게 만들 건데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네트워크 매니지하기 위한 기능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부를 디스트리뷰트하는, 부를 분배하는 기능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컨센서스의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매니지하는 기능을 인공지능한테 맡겨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부의 분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네트워크 매니지는 하겠어. 블록 제너레이션 하는 거 인공지능에 의해서 하겠어.
그럼 우리 남는 거는 부의 분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분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다 집어넣어 갖고 거기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에코버스가 나왔습니다. 에코버스가 감히 말하지만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건 뭔가 잘못됐어. 과정이 잘못된 건 없었나? 블록체인 만들 때 블록체인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아니고 블록체인 만들 때 이것들이 왜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야? 왜 셀프 디스트럭티브한 거야?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코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경제적인 이득만 따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나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아.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해. 남 도와주고 싶어해. 그런 선한 의지가 있어, 우리는. 그걸 우리가 인센티브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에코버스를 시작했습니다. 에코버스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50만 개 코인하고 다르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제가 거의 약장수 분위기가 갑자기 되니까 저희 박수가 나오시는데요. 제가 약장수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천천히 갈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건 인간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걸 이미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1943년입니다.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이 피지올로지컬 니즈만 필요한 게 아니야. 생물적인 필요만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간은 내가 내 안전, 그리고 내 belonging, 소속감, 그 다음에 내 self-esteem, 그 다음에 self-actualization,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해놨어요. 매슬로우가 이거 얘기한 거, 이거 우리 인센티브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인센티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공부 1, 2, 3, 4, 5, 6 그거 순서 매겨갖고 한 줄로 세우려고 하니까 세상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다르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자기 셀프 액츄얼리제이션을, 자기 실현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추구하게, 그걸 가지고 만족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매슬로우를 우리 플랫폼에다 집어넣고 임플리먼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했어요. 저희들은. 우리가 50만 개 코인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근데 매슬로우는 정말 플랫폼에다 넣기 정말 어렵더라. 근데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나온 이론들이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밸류 밈이라는 이론들이 2000년도에 나온 그 이론들이 있더라 하고 통합 이론, 인테그럴 티어리라는 게 또 있더라. 그래갖고 그쪽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에다 임플리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학적,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이거 마이닝 많이 해갖고 돈 무지하게 벌었어. 이게 아니고 내가 뭐를 했더니 그게 내 인센티브였어. 내가 산에 올랐더니, 산에 이상하게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괜히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저도 가끔은 올라갑니다. 산에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욕망을 실현하게 하고 자기 실현을 하게 하고. 매슬로우에 의하면 사람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 보상만이 아닌 문화, 심리, 혹은 여러 측면에서 최상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플랫폼을 디자인하자. 그걸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기술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즈니스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은 생태계가 지금 앱들이 만들어졌을 때 앱들이 대부분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였어요. 지네들끼리 그냥 네가 이더리움에 올라갔어. 그럼 올라가서 잘 살으면 잘 살아. 그거밖에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연결을 해줘갖고 그것들이 아예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서로 연결할 수 있을까? 각자 도생이 아니고 우리가 아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대 중심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 마지막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경제는 우분투 경제는 우분투 경제. 우분투가 여기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니냐 이러고 아니면 리눅스 그 다이렉트 아니냐 이러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분투는 아프리카 언어로 I am because we are.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생하는 경제를 아까 김영준 교수님 공유경제 말씀하셨는데 공생하는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건데 그 설계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것에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은 우분투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서로 앱들끼리 애플리케이션끼리 어떻게 연결을 해줄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컨펌이라는 인센티브 리워드 모델을 아예 우리가 장착을 해가지고 그 장착한 거 장착해놓고선 그걸 가지고 아까 스파이럴 다이내믹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게 지금 SDVM이라는 게 여기 SDVM이라는 게 지금 저기입니다. 그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밸류 밈이란 그 단어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이 개인에 대한 개인이 갖는 만족도의 다른 점을 우리가 그거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주고 그 플랫폼 위에서 앱들이 돌아가게 하면 앱들이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앱들을 디스커버하고 그 다음에 그 앱들을 도와주고 나중에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앱들이 잘 해가지고 유니콘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에코버스 플랫폼은 어떻게 생겼냐면 다른 플랫폼과 차이는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설계했다는 거예요. 50만 개의 플랫폼들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게 없다는 거예요.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소리가 스케일러빌리티만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스케일러빌리티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스케일러빌리티는 작은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전체를 해결하는 이런 모든 기술적인 거나 경제학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사회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합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었고 실제로 세계 최초일 뿐만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다면적 포괄성을 가졌다 그럽니다. 다면적이라는 건 디스플린이 여러 개의 디스플린을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갖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설계나 경제학적인 설계나 철학적, 사회심리학적 이론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방향은 우리가 전체로 보면은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속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세계 최초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 플랫폼은 이렇게 설계가 됐고요. 우리가 11월 달에는 ICO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다 합쳐주시고 하시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정말 50만 개 다 쓸어버리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